여보, 오늘은 여기서 자면 안 돼요. 경찰 아저씨가 어제 경고했잖아요. 2024년 11월 영하의 날씨가 시작되는 한강변. 62세 박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 김순희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손에는 하루 종일 주운 폐지 뭉치가 들려 있었다. 무게는 겨우 5kg. 오늘의 수입은 고작 2,500원. 괜찮아. 오늘 하루만. 내일은 다른 데로 가자.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들 부부는 통장에 10억이 넘는 돈을 가진 성공한 은퇴자였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던 그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철수 씨가 낡은 골판지를 펴서 바닥에 깔던 그 순간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경비원이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짐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한때 명품 매장을 드나들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보, 드디어 우리도 자유야. 2019년 2월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30년을 다닌 중견기업에서 명예퇴직으로 받은 퇴직금 3억,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팔아 생긴 돈 7억. 합쳐서 정확히 10억 2천만 원.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거야? 정말. 순희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 역시 25년간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손가락 마디마디에 화상 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은행 직원이 그러더라. 이 돈을 제대로만 운용하면 한 달에 400만 원씩은 이자로 받을 수 있대.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하지.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전세 2억으로 이사했다. 남은 8억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다.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순희 씨는 오래 못 해봤던 요리를 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즐겼다. 하지만 그 평화는 6개월도 채가지 못했다.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다 갚을게요. 2019년 8월 둘째 아들 박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IT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2년째 투자를 받지 못해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필요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 민수야, 그 돈이 어디 작은 돈이냐? 아버지, 저 이번에 진짜 대박 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관심 보이고 있다고요. 딱 3개월만 버티면 시리즈 A 투자 받아요. 그럼 10배는 불려드릴 수 있어요. 철수 씨는 망설였다. 하지만 아내 순희 씨가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아들인데. 젊을 때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아요? 우린 8억도 있잖아요. 결국 철수 씨는 1억 5천을 빌려줬다. 아니, 투자했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3개월 후 민수의 회사는 문을 닫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통화가 끊긴 후 철수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1억 5천만 원. 그냥 사라진 돈. 민수는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다. 최후 통첩처럼 전해진 말은 저도 빚에 쫓기고 있어서 당분간 갚기 어려울 것 같아요였다. 괜찮아, 여보. 우린 아직 6억 5천이나 있잖아. 순희 씨가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불안이 깃들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2020년 3월 사위 정대호가 찾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가 운영하던 여행사가 파산 직전이었다. 필요한 돈은 8천만 원.
대호야, 우리도 이미 민수 때문에 아버님, 제발요. 저 이거 못 넘기면 진짜 파산이에요. 신용불량자 돼요. 그럼 딸이랑 아이들은 어떡해요? 큰딸 박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두 아이의 엄마인 내 딸.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철수 씨는 또다시 8천만 원을 내줬다. 이번엔 꼭 받을 거야. 각서까지 썼으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코로나는 2년 넘게 이어졌고 여행업은 완전히 무너졌다. 정배우는 결국 파산했고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 남은 돈 5억 7천만 원. 그리고 이때부터 무서운 속도로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 상품은 정말 안전합니다. 원금 보장에 연 12% 수익을 드립니다. 2020년 9월 한 투자자문사의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철수 씨 부부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 투자를 권유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은행 예금은 너무 이자가 낮지 않습니까? 연 1.5%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상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입니다. 철수 씨는 혹했다. 남은 5억 7천 중에서 3억을 투자했다. 월 300만 원의 이자. 생활비로는 충분했다. 처음 6개월은 정확하게 이자가 들어왔다. 철수 씨는 안도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이자 지급이 중단됐다. 죄송합니다. 담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해서 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원금 보장 아니었어요. 약관에 보시면 담보물 가치 하락 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되어 철수 씨는 약관을 펼쳤지만 그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3억 중 1억 8천만 원만 돌려받았다. 손실 1억 2천만 원. 남은 돈 4억 5천만 원. 순희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우리 어쩌면 좋아요. 10억이 벌써 반도 안 남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철수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언제 부탁 한 번 했냐? 2021년 7월 30년 지기 친구 김재석이 찾아왔다. 그는 철수 씨의 회사 동기이자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다. 그런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 중국 사업으로 큰 거래가 성사될 것 같아. 근데 계약금이 부족해. 딱 2억만 빌려줘. 6개월 후면 3억을 만들어 줄게. 이자 50% 줄게. 재석아, 나도 지금 상황이 야, 우리 사이 아니냐? 나 이거 성공하면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 각서 쓸게. 공증도 받고. 철수 씨는 고민 끝에 2억을 빌려줬다. 30년 우정을 믿었다. 공증받은 각서도 있었다. 하지만 6개월 후 재석은 연락이 두절됐다. 고객님이 찾으시는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철수 씨는 재석의 집을 찾아갔다. 집은 비어 있었다. 이웃 주민이 말했다. 아, 그 집 빚 때문에 한 달 전에 야반 도주했어요. 여기저기 빚쟁이들 찾아왔었는데 철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 우정, 공증받은 각서, 모든 게 무의미했다. 재석은 사기꾼이었다. 애초에 중국 사업 같은 건 없었다. 남은 돈 2억 5천만 원.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순희 씨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다. 2억 5천. 전세 2억을 빼면 실제로는 5천만 원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어 재취업도 불가능했다. 괜찮아. 내가 좋은 방법 알아봤어. 2021년 11월 철수 씨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갭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선생님, 이 집 전세가 2억인데 매매가가 2억 5천이에요.
딱 5천만 원만 넣으면 2억 5천짜리 집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 놓으면 매달 관리비랑 세금만 내면 돼요.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2년만 있으면 3억은 받을 수 있어요. 철수 씨는 남은 5천만 원을 모두 털어서 경기도 외곽의 빌라를 샀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2억을 받아 다시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했다. 이제 집값만 오르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2022년 금리가 급등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사기였다. 2023년 5월 세입자가 찾아왔다. 집주인님, 저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 돌려주셔야죠. 아, 그럼 제가 집을 팔아서. 하지만 집은 팔리지 않았다. 시세는 이미 1억 8천만 원으로 폭락했다. 매매가 2억 5천에 산 집이 1억 8천이 됐다. 손실 7천만 원. 세입자는 소송을 제기했고 철수 씨는 결국 자신들이 살던 전세집의 보증금 일부를 깨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들이 살던 집 주인이 폭탄을 터뜨렸다.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전세 계약 만료됩니다. 보증금 돌려드릴 테니 나가주세요. 2023년 11월 집주인이 통보했다. 하지만 돌려받은 보증금으로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다. 전세가가 전국적으로 올라 2억으로는 변변한 집을 구할 수 없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야 해요? 철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남은 돈은 전세 보증금 2억. 하지만 그 돈으로는 서울 근교 어디에도 전세를 구할 수 없었다. 월세로 가자니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 두 사람은 국민연금 월 70만 원씩만 받고 있었다. 부족했다. 우리 지방으로 가자. 지방은 좀 싸잖아. 두 사람은 충남의 한 소도시로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도 만만치 않았다. 물가는 생각보다 높았고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다. 당뇨와 고혈압 약값만 한 달에 20만 원. 2024년 4월 순희 씨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수술비 500만 원. 2024년 7월 철수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치료비 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은 병원비로 갉아먹혔다. 1억 8천, 1억 5천, 1억 2천. 여보, 우리 서울로 다시 가요. 여기서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워요. 2024년 9월 두 사람은 남은 1억으로 서울 외곽의 고시원에 들어갔다. 보증금 300, 월세 40만 원. 하지만 국민연금 140만 원으로는 부족했다. 월세 40, 식비 60, 병원비 20, 공과금 10, 통신비 10. 이미 140만 원을 초과했다. 매달 마이너스. 보증금 1억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여보, 우리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2024년 10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남은 돈이 6천만 원. 이 속도라면 1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일이라니. 우린 아예 누가 써주겠어. 그럼 폐지라도 주어요. 다른 할머니들 보면 하루에만 원씩은 번다던데. 철수 씨는 자존심이 상했다. 30년간 회사를 다녔고 한때 10억의 자산가였던 내가 폐지를 줍는다고? 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자존심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첫날 철수 씨는 골판지 하나를 집어들면서 눈물이 났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늙어서까지? 요즘 노인들 다 연금 받잖아. 왜 저래? 귓전을 스치는 수군거림.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몰랐다. 자신들이 10억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10억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하루 종일 걸어서 주운 폐지는 8kg. 수입은 4,000원. 여보,
저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 순희 씨는 허리를 잡고 신음했다. 철수 씨의 무릎도 부어올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굶어야 했다. 2024년 11월 초 고시원 월세를 내지 못했다. 선생님, 이번 달까지는 봐드릴게요. 근데 다음 달에도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주인 아저씨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단호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남은 돈 500만 원.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안 돼! 철수 씨가 소리쳤다. 순희 씨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미안해. 근데 어떻게 얼굴을 봐. 민수는 아직도 빚 갚을 형편이 안 되고 지은이네는 남편 파산으로 힘들게 산다잖아. 우리가 집만 되는 거야. 하지만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말해? 너희한테 줬던 돈 돌려달라고? 그건 아이들을 원망하는 거잖아. 우리가 준 거야. 우리 선택이었어.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희 씨는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짐을 쌌다. 고시원을 나가는 날 그들은 한강변으로 향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췄다. 철수 씨와 순희 씨는 황급히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갈 곳이 주민들이 신고했어요. 여기 복지센터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연락해보세요. 쉼터 같은데 연결해 줄 거예요.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 철수 씨는 명함을 받았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걸었다. 한강변을 따라 어둠 속을 끝없이.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순희 씨가 물었다. 철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들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 잘못이었나? 친구를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나? 더 나은 수익을 추구했던 것이 잘못이었나? 어쩌면 모든 것이 잘못이었고 동시에 아무것도 잘못이 아니었다. 그저 운이 없었을 뿐. 타이밍이 나빴을 뿐. 세상이 너무 가혹했을 뿐. 여보, 저기 편의점이 보여요.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요. 두 사람은 24시간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들은 500원짜리 컵라면을 하나 사서 나눠 먹었다. 창밖으로는 고급 세단들이 지나갔다. 그 안에는 따뜻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철수 씨는 5년 전을 떠올렸다. 자신도 저런 차를 몰았었다. BMW 5 시리즈. 지금은 폐지를 싣는 손수레가 전부지만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살아야 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한 젊은 여성이 김밥 한 줄을 건넸다. 순희 씨는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결국 받았다. 자존심보다 배고픔이 컸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다. 평생 남에게 구걸하며 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철수 씨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폐지를 팔아번 4,000원으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다. 그리고 한강변 벤치에 앉아 식사를 했다. 여보, 내가 후회되는 게 있어요. 순희 씨가 말했다. 뭔데? 우리 너무 착하게 살았나 봐요. 아이들한테, 친구한테 다 퍼주고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았네요. 철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걸로 됐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폐지 줍는 게 정당화돼요. 착하게 산 대가가 노숙자예요. 순희 씨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다.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11월 중순,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자다가 저체온증 직전까지 갔다. 여보, 너무 추워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순희 씨가 떨며 말했다. 철수 씨는 자신의 외투까지 벗어 아내에게 덮어줬다. 조금만 참아. 내일 아침이면 해가 뜰 거야. 하지만 그 밤이 지나면 또 다른 밤이 왔다. 그리고 그 밤들은 점점 더 추워질 것이었다. 새벽 4시, 철수 씨는 잠에서 깼다. 아내가 너무 심하게 떨고 있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여보, 여보, 일어나! 철수 씨는 119에 전화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아내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구급차가 왔다. 응급구조사들이 순희 씨를 들것에 실었다. 보호자분도 같이 가시죠. 저, 돈이 없는데 치료비를. 일단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병원 응급실. 새하얀 불빛 아래서 순희 씨는 링거를 맞으며 의식을 되찾았다. 철수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영양실조의 저체온증, 그리고 당뇨 합병증도 진행되고 있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철수 씨는 고개를 떨궜다. 입원비는 얼마나? 일단 일주일 정도는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00만 원.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300만 원. 입원시키면 100만 원만 남는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선생님, 의료급여 대상자이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저희는 철수 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도 자신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이미 그들은 노숙자였다. 여보, 우리 복지센터에 가요. 병원에서 나온 순희 씨가 말했다. 의사가 강제 퇴원시키진 않았지만 철수 씨가 입원을 거부했다. 200만 원을 쓸 수 없었다. 복지센터라니. 여보, 자존심 버리세요. 우리 이제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이러다 정말 얼어 죽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철수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구청 복지과를 찾았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 초라한 행색의 노인들이었다. 철수 씨는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어르신들, 주소지가 어디세요? 주소지요. 저희 없습니다. 아, 노숙 상태시군요. 그럼 일단 긴급복지 지원 신청하시고 노숙인 쉼터 연결해 드릴게요. 공무원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처리했다. 철수 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정말 노숙인이 됐구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300만 원 있습니다. 아, 그럼 금방 승인되실 거예요.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승인되면 생계급여 월 62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62만 원. 한때 한 달에 400만 원씩 쓰던 사람이 이제 62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 노숙인 쉼터. 20명이 함께 자는 큰 방. 낡은 이불과 삐걱거리는 침대. 어르신들, 저녁 6시까지 들어오셔야 하고요. 술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퇴소 조치됩니다. 규칙은 엄격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첫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 코를 골고 저 멀리서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5년 전 강남 아파트의 안방이 떠올랐다. 킹사이즈 침대, 전망 좋은 창문,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발코니, 모두 사라졌다. 꿈처럼. 할아버지, 여기 처음이세요? 옆 침대에 노인이 말을 걸었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이가 거의 없었다. 아, 네. 처음입니다. 나도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길바닥보단 패패 낫죠. 할아버지는 어쩌다 여기에? 나는 자식들이 다 연락 끊었어요. 아들 셋 대학까지 보냈는데 다 성공했다고 나 모른 척해요. 내가 창피한가 봐요.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철수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창피해서, 짐이 되기 싫어서. 할아버지는요? 저는 사업 실패했습니다. 철수 씨는 거짓말을 했다. 10억이 있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너무 비참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웃으며 걸었다. 철수 씨와 순희 씨는 쉼터에서 나와 여전히 폐지를 주었다. 쉼터는 숙소만 제공할 뿐 식사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한 아이가 순희 씨에게 사탕을 건넸다. 순희 씨는 빙그레 웃으며 받았지만 아이가 떠난 후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손주들 생각나요? 지은이 딸 예린이가 올해 몇 살이더라? 8살. 아니, 이제 9살이겠네. 예린이가 할머니한테 뭐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우린 아무것도 못 사줬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쉼터로 돌아가는 길, 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치는데 유리창 너머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부부, 그리고 손주들. 테이블 가득 음식이 있었고 모두들 웃고 있었다. 저게 우리가 꿈꿨던 모습이었는데. 철수 씨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해 12월 또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 철수 씨는 이제 폐지도 잘 줍지 못했다. 무릎이 너무 아팠다. 순희 씨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져서 혼자 돌아다닐 수 없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늙은 것 같아요. 그러게, 나이가 무섭네. 두 사람은 쉼터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여보, 후회돼요? 뭐가? 10억을 그렇게 다 써버린 거요. 철수 씨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 글쎄, 후회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래도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야. 아들 도와주고, 사위 도와주고, 친구 믿어주고,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순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그래도 같이 있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하얗고 차갑고 아름다운 눈. 그 눈이 세상의 모든 추함을 덮어주기를 바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다. 2026년 봄, 철수 씨는 쉼터 복지사의 권유로 작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10억에서 노숙자까지 그 모든 추락의 과정을. 어르신,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출판사에 보내볼까요? 아니, 됐어요. 그냥 제 기록용이에요. 하지만 그 글은 결국 복지단체 블로그에 올라갔고 예상치 못하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제 부모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나도 노후 준비가 불안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냉혹한 것 같아요. 철수 씨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깨달았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오늘도 철수 씨와 순희 씨는 쉼터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들만의 작은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